엄마가 그러는데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그날따라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죠. 아줌마는 착한 사람인 척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 쳤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죠. 저는 지금까지 제가 피해자라고 믿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고통, 그 모든 억울함을 되갚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복수했습니다. 시누이의 가게를 무너뜨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빚을 만들었죠. 그 집안이 망하는 걸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이 앞에 서서야 알았어요. 제가 부순 건 시댁만이 아니었다는 걸. 제가 빼앗은 돈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버팀목이었다는 걸. 복수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이 한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렸고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였다는 사실을요. 그 아이는 제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그 일 이후로 삶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가해자라는 걸, 피해자인 척 살아온 제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는지를요. 지금 저는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렸고 스스로 경찰서 문을 두드렸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김현주입니다. 올해 41살이에요. 지금은 가게도 정리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렸죠. 사람들은 늘 제게 말했어요. 연주 씨는 피해자잖아.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했어.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억울한 여자고 되갚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되뇌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피해자라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시댁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무시했는지, 시누이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진짜 너무하네. 연주야, 넌 정말 착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맞아 억울하게 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위로받을수록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자꾸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외면했어요. 인정하면 제가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누이의 얼굴이 떠올랐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죠.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니까 되갚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시누이의 거래처 정보를 빼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 서류를 조작해 빚을 만들었고요.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안이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보며 저는 웃었습니다. 속으로 박수까지 쳤죠. 당해도 싸. 그런데 그날 아이 앞에 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믿었던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요. 저는 복수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습니다. 피해자인 척 살아온 제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그날 비로소 알게 됐죠.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시댁 식구들과 처음 만난 날이 기억납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네.
그때는 따뜻한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첫 명절 시댁에 갔을 때였습니다. 새벽부터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손이 익숙하지 않아 모양이 조금 삐뚤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이것도 못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다고 되는 게 아니지.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날 저녁 시누이가 왔어요. 남편보다 2살 위인 손이 시누이였죠. 옳게 왔어?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앉아 있어. 괜히 오버하지 말고. 시누이는 제 옆에 앉더니 음식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올케는 참 눈치도 없어. 전 모양 좀 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당신 좀 말려줘요. 나중에 남편에게 말했지만 돌아온 건 한숨뿐이었습니다. 연주야, 누나가 원래 그래. 넌 참아줘. 참으라고요. 늘 제가 참아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저를 무시했습니다. 며느리가 말대꾸를 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아이가 없다는 게 제 잘못인 것처럼 말했죠. 병원에서는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요. 저는 그 말을 시댁에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싫어할까봐, 더 미움받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시누이는 더 심했어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올케가 집에 보탬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어?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수입도 괜찮았고 집안 살림에도 보태고 있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인터넷으로 장사한다고 그게 무슨 사업이야?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못 들은 척했어요. 아니, 듣고도 모른 척했던 거죠. 저는 매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그만 좀 하세요. 하지만 시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올케는 참 재미없어. 농담도 못 받아쳐. 농담이라고요. 저를 무너뜨리는 말들이 농담이었다고요. 밤마다 울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잠만 잤죠. 당신, 나 힘들어. 연주야, 가족인데 그럴 수도 있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했습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쌓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안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맥을 이용했습니다. 시누이가 운영하는 가게의 거래처 정보를 빼냈죠. 형님, 가게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시누이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를 무시했으니까요. 저는 그 정보로 거래처를 몰래 접촉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계약을 빼앗았죠. 시누이의 가게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 시누이가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하소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웃었어요. 당해도 싸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에게도 복수했습니다.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 서류를 조작했어요. 남편 몰래 시어머니 이름으로 빚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어요. 시어머니는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언제 대출을 받았어? 저는 모른 척했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척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뭘 알겠어. 내가 신경 쓸 일 아니야.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 일인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집안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시누이는 가게를 정리했고 시어머니는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복수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빼돌린 그 돈이 시댁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걸요. 전혀 다른 사람의 심장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는 걸.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7년 뒤였습니다. 한 아이가 제 앞에 나타난 날이었죠.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때문에 우리 아빠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제 복수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무너지는 걸 보며 속으로 환호했죠. 신우이는 가게를 접었어요. 거래처가 하나둘 떠나가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형님, 가게 정리하신다면서요?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 하면서요. 올케가 뭘 알아? 신경 꺼. 신우이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날카로웠지만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았죠. 시어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생긴 빚 때문에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이러는 거야?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죠. 연주야,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되네요. 어머니 괜찮으시려나.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요. 아주버님도 무너졌어요. 신우이의 남편인 아주버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제의 빚을 떠안으려 했고 누나의 가게를 살리려고 애썼죠. 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인천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거죠. 아주버님도 떠나신대요. 남편에게 말하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주버님이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걸요. 아주버님 여동생이 거기 산다던데? 남편이 무심코 말했습니다. 여동생이요? 응, 아이 하나 키우는 여자야. 이름이 이서정이던가.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아주버님 가족 중 한 명이겠거니 했죠. 이서정이라는 여자를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시댁 모임에도 나타난 적이 없었고 아주버님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집에 여동생이 사는 거예요? 글쎄, 사정이 있나 보지. 형부가 여동생 좀 돌봐주는 것 같더라. 남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속으로만요. 그 집 사람이면 다 똑같겠죠. 아주버님도 신우이 편이었고 시어머니 편이었으니까요. 어차피 저 집 사람이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서정이라는 여자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에요. 같이 무너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그 여자를 저는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댁 식구 중 하나, 복수의 연장선에 있는 누군가일 뿐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형부네 집 전세 나간대. 그래요? 여동생도 이사 간다던데. 힘들겠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힘들면 어때요? 저도 힘들었는걸요. 시댁에서 받은 모욕, 무시,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짓눌렀는데 그 집 식구가 힘들다고 해서 제가 동정해야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이서정이라는 여자가 시댁 식구가 아니라는 걸요. 아주버님의 여동생일 뿐 시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그 여자는 단지 오빠 집에 얹혀 살던 사람이었고 제가 무너뜨린 그 집 때문에 함께 무너진 사람이었다는 걸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댁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고 시누이는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버님은 연락이 끊겼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무기력해졌어요. 연주야, 나 지쳤어. 그럼 이혼할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이 의미 없다고 느꼈거든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식었으니까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연주야, 너 혹시 우리 집안일에 대해 뭐 하는 거 있어?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너무 한꺼번에 일이 터져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불운이었나 봐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시댁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유로워진 줄 알았어요. 복수도 성공했고 더 이상 시댁 사람들 얼굴 볼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고 악몽을 꿨어요. 꿈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쫓아왔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물었어요. 왜 이랬어요? 왜? 저는 그 꿈에서 깨어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 사무실 앞에 아이가 나타났어요. 그 아이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몇 달 전부터였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 늘 아이가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지나가는 아이려니 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아이. 7살쯤 돼 보였어요. 애가 왜 매일 저기 있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일도 바빴고 남의 아이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을 걸어왔어요. 아줌마, 와이파이 좀 써도 돼요? 고개를 들어 아이를 봤습니다. 조용한 눈빛이었어요. 와이파이? 네, 집에 인터넷이 안 돼서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프지도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어. 저는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갔죠. 그날 이후로 아이는 더 자주 나타났어요. 제가 출근하면 이미 계단에 앉아 있었고 퇴근할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아이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휴대폰을 보는 척하면서도 눈은 제게 향해 있었죠. 처음에는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는 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어느 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유나요. 유나구나. 여기서 뭐하니? 그냥요. 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유나는 제가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보통 저는 저녁 6시쯤 퇴근했는데 유나는 5시 반쯤 나타나서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는 날에도 그 시간에 맞춰서 있었죠. 너 어떻게 내가 언제 나오는지 알아? 그냥 알아요. 유나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아이가 뭔가 알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유나는 제가 가장 평온해 보일 때만 나타났다는 겁니다. 제가 웃으며 전화 통화를 할 때 저는 계단을 내려가며 유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유나는 저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판단하는 듯한, 측정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유나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제가 물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왜 혼자 여기 있어? 엄마가 일 나가셨어요. 유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유나는 매일같이 제 사무실 앞에 나타났고 저는 그 모습에 익숙해졌죠. 어느 날 제가 커피를 사들고 사무실로 올라가는데 유나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행복해 보여요.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 아줌마, 요즘 행복해 보인다고요. 유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고마워.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졌어요. 왜 이 아이는 저를 관찰하는 걸까요? 왜 제가 행복해 보인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유나가 제 뒤를 따라온 거예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는데 유나가 저 멀리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다가갔어요. 유나야, 여기서 뭐해? 그냥 지나가다가요. 집이 여기야? 아니요.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줌마 따라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냥요. 유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뭘 원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나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마치 저를 심판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퇴근하려고 사무실 문을 나서는데 유나가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가 말했어요. 아줌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아줌마, 우리 엄마 알아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엄마, 누군데?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인생 망한 사람.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 때문에 우리 집이 무너졌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줌마가 돈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끝까지 버티지 못했대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유나는 일어나서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이름은 이서정이에요. 아줌마 기억나요? 이서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아주버님 집에 살던 여자, 제가 한 번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여자, 제가 무너뜨린 집 때문에 함께 무너진 사람. 그 여자의 아들이 바로 이 아이였습니다. 유나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가빠졌죠. 2층 끝방. 문패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나왔어요. 4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자, 이서정이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머리는 묶지도 않고 흐트러진 채였죠. 저는 김현주라고 합니다. 이서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습니다. 작은 원룸에 짐이 가득했어요.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죠. 앉으세요. 이서정이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유나가 말했나 봐요. 이서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유나를 보낸 겁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아이를 보냈다고요? 네. 제가 직접 갈 용기가 없었거든요. 이서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물도 없이, 감정도 없이요.
유나한테 당신을 찾아가서 지켜보라고 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보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정이 물을 한 잔 따라주며 말했어요. 당신은 기억 못 하시겠죠? 저를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신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주버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오빠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네. 오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랑 유나 아빠를 먹여 살렸죠. 이서정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누나 가게가 망하면서 오빠도 무너졌어요. 누나 빚을 떠안으려고 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집이 무너지면서 모든 게 끊겼어요. 이서정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비가 먼저 끊겼어요. 유나 아빠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죄송합니다. 처음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일을 더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서정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전세 계약도 끝났어요.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했죠. 그래서요? 일자리도 잃었어요. 오빠 소개로 다니던 곳이었는데 오빠가 떠나니까 저도 자를 수밖에 없었대요. 이서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나 아빠는 그걸 견디지 못했어요. 자기 때문에 가족이 무너진다고 생각했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 돈을 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요. 이서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못 구했어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나 아빠는 집을 나갔어요. 이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더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소식이었죠. 이서정은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린 사람처럼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미안하다고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짐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이었고 유나 아빠였거든요. 이서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돈이 그 사람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요, 당신이 복수했다는 거 알아요. 이서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시댁에서 고생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요. 이서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당신 시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오빠 집에 얹혀 살던 사람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누이도 아니었다고요. 이서정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근데 왜 제 남편이 그렇게까지 몰려야 했어요? 왜 제 아이가 아빠 없이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서정이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통장을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통장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10만 원도 안 됐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유나 밥 먹이고 나면 남는 게 없죠. 이서정이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어요. 당신은 복수했다고 속이 시원했겠죠. 하지만 저는요, 매일 숨 쉬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남편이 돌아와요? 유나한테 아빠가 생겨요? 이서정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인 척했지만 진짜 피해자는 저예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서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로요. 네. 하지만 유나 때문에 참고 있어요. 아이가 엄마까지 잃으면 안 되니까요. 이서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왔어요. 부탁이요?
유나 앞으로 돈 좀 주세요. 아빠 없이 살 아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드릴게요. 다 필요 없어요. 유나가 대학 갈 때까지만 있으면 돼요. 이서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더 이상 볼 일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려는데 이서정이 말했어요. 김현주 씨, 뒤돌아봤습니다. 당신이 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숙였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주저앉았어요. 제가 빼앗은 돈은 복수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버티게 하던 마지막 버팀목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이서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그거 알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직접 손을 쓰진 않았지만 제 복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였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장부가 있었어요. 신우이 거래처에서 빼돌린 돈의 기록, 시어머니 명의로 만든 대출 서류, 모든 증거가 그 안에 있었죠. 불을 켜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500만 원. 하나하나 더해가니 총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돈이 이서정의 남편을 끝까지 몰아붙였어요. 유나에게서 아빠를 빼앗아 간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장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쓰레기통에 넣고 라이터를 꺼냈어요. 불을 붙이려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요. 아줌마는 착한 사람인 척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라이터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부를 없애면 증거가 사라져요. 아무도 제가 한 일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그게 맞나요?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도망칠까, 무너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제 앞에 놓여 있었어요. 장부를 없애고 모른 척하면 됩니다. 이서정은 증거가 없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럴 수 있을까요? 밤마다 유나의 얼굴이 떠오를 텐데, 이서정의 목소리가 들릴 텐데요. 당신은 한 사람의 인생을 끝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거울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진심으로요. 시댁에서 고생할 때도 울지 않았어요. 이혼할 때도 울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은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깨달았거든요. 피해자인 척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얼마나 추악했는지요. 다음 날 아침 사무실 앞에 유나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계단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유나 옆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줌마가 미안해.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한테 하세요. 그럴게. 유나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아줌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 아줌마는 왜 우리 가족을 망쳤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복수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억울해서라고 변명할 수도 없었죠. 미안해. 아줌마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도망갈 거예요? 아니면 벌 받을 거예요? 그 질문에 저는 답을 내렸습니다.
벌 받을 거야. 진짜요? 응. 아줌마가 한 일은 벌 받아야 하니까. 유나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아줌마 그래도 도망 안 가서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이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을 정리했어요. 거래처에 연락해서 계약을 해지했죠. 연주 씨, 갑자기 왜요? 개인 사정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차를 팔았어요. 몇 년 동안 타던 차였지만 미련은 없었죠.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목돈이 필요했거든요. 집도 정리했어요. 전세로 살던 집이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사이 유나는 매일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저를 지켜봤죠. 유나야, 왜 매일 와? 아줌마가 도망갈까 봐요. 도망 안 가. 그래도 지켜볼 거예요. 유나는 끝까지 저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어요. 유나가 없었으면 저는 정말 도망쳤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 날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 있던 모든 돈을 인출했어요. 1억 3천만 원. 그 돈을 들고 공증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 돈을 유나와 이서정 앞으로 공증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준비했어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써내려갔어요. 공증이 끝난 뒤 이서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저예요, 김현주요. 왜요? 돈 준비했어요. 공증도 끝났고요. 이서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유나를 만나러 갔습니다. 유나야. 유나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한테 돈 전해줬어. 아빠 대신은 못 되겠지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이제 어디 가요? 경찰서. 유나의 눈이 흔들렸어요. 진짜 가요? 응. 벌 받으러 가야지. 아줌마. 유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저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제 손으로 제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경찰서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것이 담긴 증거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우이 거래처를 빼돌린 일,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만든 일, 하나하나 다 말했죠. 경찰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안 했는데요. 제가 먼저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벌을 받아야 하니까요. 조사가 끝나고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됐습니다. 조용한 공간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나더군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마음이 내려놓아졌기 때문이었어요. 이제야 제가 해야 할 자리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사람답게 벌을 받는구나. 며칠 뒤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지만 거절했어요. 변호 안 받으실 겁니까? 네. 제가 한 일이니까요.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이서정이 왔어요. 멀리서 저를 바라봤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유나도 함께 있었죠.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네.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벌 받겠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정을 나오는데 유나가 저를 불렀어요. 아줌마. 돌아봤습니다. 그래도 도망 안 갔잖아요. 그 말 하나로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었죠. 지금 저는 재판을 끝냈습니다. 쇼핑몰도 차도 집도 없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떳떳합니다. 이서정은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게 맞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유나는 가끔 제게 문자를 보냅니다. 아줌마, 밥 먹었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로 저는 오늘을 버팁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였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7년이 걸렸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벌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도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인 척하며 살지 마세요. 복수는 결국 자신을 망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 내서 잘못을 인정하세요. 그게 사람답게 사는 길이니까요. 감사합니다.